첫 번째 순서 사망시 유스타 유상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복귀하자마자 또 시장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많이 힘든데 또 오늘 같은 날은 그 징검다리 휴일 써서 네, 그렇죠. 시장 안 보고 놀러 가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네. 어저께 어린이날 선물 두둑하게 드렸다가 밤에 좀 아쉬워, 좀 네. 안 되는데 이렇게 괜히 하시는 돈을 분도, 많이 썼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도 않을까 계실 생각합니다. 텐데요.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오늘 알차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4가지 상황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가격 상승 반영된 걸까요? 대성에너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대란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값도 폭등하고 국내 정부도 이제 도시가스 가격 올리고 네. 가스료를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그럼 드라마틱하게 올해 1분기부터 좋아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니까 2분기 실적부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이게 에너지 쪽 어느 쪽을 좀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가스주들이 이제 그 국제 가스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같이 좀 급등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스 관련해서는 일단 비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겨울에 물론 발전용도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대부분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이제 4월 5월로 갈수록 계속 가스 사용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요한 건 이제 가스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휘발유처럼 뭐 국제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뭐 가파르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정부 허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 상승이 바로 소비자한테 전가되긴 쉽지 않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에너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상사주들은 트레이딩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뭐 수익이 상당히 가스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계속 올라온 추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가스가 가장 가격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게 국제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석유 화학 업황 그 관련된 업종군들이 또 가격 상승을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요금을 지금 당장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이게 또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네.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를 이 가격을 온전히 판매가에 전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차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궁금한 게요. 지금 에너지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 속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전쟁이 끝나는 순간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멈추게 되는 건지 이게 왜 궁금하냐면은 곡물의 경우에는 이 농경지가 다 황폐화되면은 네. 다시 제대로 원위치 되는데 2, 3년이란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렇죠. 당장 그 곡물가가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네. 분석인데 에너지도 그런 건지 좀 다른지가 궁금해서요. 에너지도 바로 떨어지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러시아의 제재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재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제재라는 것은 최소 2, 3년 이상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유럽이 계속해서 이제 천연가스 중단하겠다. 수입을 언제까지만 하고 언제 이후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그럴 거면 지금부터 가져가지 마 하면서 막 밸브를 잠근다 이런 얘기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당장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체 시장 찾는데 시장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같은 대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이니까 송유관이든 가스관이든 이렇게 손쉽게 이것을 수송받았던 것을 뭐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LNG선이라든지 이 배로 이제 받게 된다라면 네. 기간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해안선에다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그것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정말 빨리 해야 뭐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자체는 저는 일단은 뭐 연말 혹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혜진 님도요. 전쟁 후에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관련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전쟁이 끝났다고 바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 유창희 대표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거. 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주가 상승도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를 보신다라면 네. 그냥 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오르고 그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상사주들, 뭐 LS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이고 또 일부 정유주들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보신다라면 도시가스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독점적이죠. 네, 또. 독점적이죠. 근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작년 10월달 고점 가지도 못했어요. 아. 그런 걸 본다라면 저는 길게 본다라면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사서 뭐 6개월, 1년을 기다릴 수 있다라면 그 사이에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타이밍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스주의 투자 의견 한 줄 평과 함께 진짜 이렇게 에너지 전쟁,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또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쟁이 끝나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뭐 한 줄 평은 진짜 배기 찾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주라든지 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기업들 충분히 저는 뭐 길게 본다라면 나쁘지 않다.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혹은 조금 더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넓혀 본다라면 조금 넓혀 주세요. 네, 저는 정유주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SOE를 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제 마진이 6주 연속 오르면서 2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4달러, 5달러만 돼도 정유사들 실적 엄청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 그거의 4배, 5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온 게 3월 말부터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의 반영도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기, 3분기 올해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라면 주가 수준이 비슷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SOL도 직접 고점, 지난 10월 뭐 고점 돌파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다. 특히 경유라든지 이 휘발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넓혀 보자면 진짜 배기를 찾아봐야 되고 그 안에서 SO일이 오늘 포착됐습니다. 저희는 대성에너지보다는 SO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살짝 의견 드리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산주가 실적주였나요? LIG 넥스원인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LIG 넥스원만 잘해서가 아니라 올해 빅3 업체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주라는 타이틀을 방산주가 네. 그 분식회계 논란도 있고 방산 비리도 있던 그 회사들이 실적주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굳이 뭐 안 좋았었던 과거 얘기. 아니, 그만큼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그렇죠. 원래 네. 이제 방산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 방산 이런 게 약간 비리가 좀 많아요. 뭐 왜냐면 이렇게 폐쇄된 집단이다 보니까. 근데 맞아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이 실적이라는 것이죠. 이 틈새 시장 공략이 잘 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최첨단 무기는 뒤처지기 때문에 이쪽은 시장을 확보할 수 없지만 이 틈새 시장, 그 미국이라든지 선진 국가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대전차 무기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쪽에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뭐 LIG 넥스원도 뭐 몇 조 원 단위로 수출을 했고 또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러우 전쟁이 또 발생을 하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각 국가가 군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도 군비를 늘리고 있는데 참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 화상 연설을 했을 때도 그 러시아의 전차를 부실 수 있는 무기가 우리나라에 있다. 오. 그게 이제 뭐 LIG 넥슨의 대전차 무기인데 네. 또 공교롭게도 이거는 러시아 기술로 만든 무기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 요소에 필요한 무기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방산 무기가 수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한번 판매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유지 보수라든지 아, 또 이게 진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기를 사용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대전차 관련해서 그 표시에서 그
무기 자체가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그 미사일 다 우리나라에서 다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매출이 꾸준하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국방력에 대한 군비에 대해서 각국이 다 신경을 쓰면서 네. 늘리고 있는 추세고 이와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또 우주항공 시대가 그쵸. 열려서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방산주를 사볼까를 고민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래 우주 산업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걸 안 정부도 이제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도 한국판 항공우주국 나사인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이 신설하게 되면 정부 쪽의 지원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게 또 폐쇄적인 시장이라 하셨으니까. 이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 시장 그 뭐랄까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5G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통신 산업을 사용하는데도 네. 거기 인공위성 서비스가 같이 접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기권 밖을 보면은 엄청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주 경쟁에 대해 우주 산업에 대해서 각 국가가 관심이 높고 뭐 몇백조 원의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거의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는 정도의 기술 혹은 그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체 우주선 발사도 거의 성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의 정부 정책은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그런 것은 또 정책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방산주 매수하시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살짝 여쭤봤는데 안 산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섹터이지 않을까.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특히 최근 1년 새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그쵸. 느꼈는데 왜 아직까지 투자자분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이 방산주에 대한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까지요. 네,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수익을 줄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우리가 아까도 에너지 관련된 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대체 국가 잘 찾아가지고 뭐 혹은 그 오펙의 증상 뻥뻥 하겠다 늘리겠다 그러면은 뭐 유가가 급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섹터들은 대외 변수에 의해서 좋고 안 좋고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방산 관련해서는 대외 변수에 흔들리는 게 없습니다. 맞아, 안 오히려 좋은- 시장이 안 좋으면 네. 더 떠요. 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국방 그 지출을 갑자기 반토막 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국가가 일단은 국방 지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출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LRG 넥슨도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나쁘지 않다. 계속해서 좀 같이 지켜볼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까지 보고 있고요. 손절 가격은 8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리오프닝 수혜주인데 GS 리테일의 실적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어닝 쇼크까지 덜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덩치는 커졌는데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그 네. 한 줄평이 딱 맞는 실적이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참, 뭐,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실적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편의점주들이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 주목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들이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그전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쇼핑하면은 뭐 대형 백화점, 뭐 약간 보복 소비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이제 보복 소비보다는 실생활 소비 이런 부분들이 또 편의점 수요를 높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실적만 본다라면 썩 좋지 못했죠. 상당히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줬고 뭐 디지털 사업 부분에서 300억 정도 손실을 받고 또 신사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결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편의점 사업분 엄밀히 따지면 편의점 사업분은 매출은 막 조단이지만 네. 실제 수익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영업 마진 자체가 높지가 않은 부분들이라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좀 펼쳤는데 그런 것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홈쇼핑하고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1분기 실적을 좀 실망감을 내보냈고 네. 또 GS 리테일의 주가를 보시면 계속 그 작년부터 우하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실적 실망감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을 좀 극복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GS 리테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신사업을 펼치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 회사가 편의점은 분명히 리오프닝 수혜인데 홈쇼핑은 또 리오프닝 피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GS 리테일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 투자 의견까지 한번 쭉 들어볼게요. 네, 뭐 일단은 뭐 홈쇼핑 사업부가 상당히 좀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표적인 홈쇼핑, 뭐 GS 홈쇼핑, 뭐 CJ 홈쇼핑,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도 그 이제 유선 채널 돌리다 보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홈쇼핑 채널들이 엄청 중소형 많았어요. 홈쇼핑 채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 시장이 예전만큼 경쟁적이지 못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리테일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차별화를 조금 많이 못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 이마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좀 오픈하고 온라인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CJ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GS가 조금은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들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또 수익성의 문제점, 결국에는 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그 편의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됐는데 네. GS 리테일이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뭐 오늘과 같은 폭락이 계속 나오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경쟁 업체 대비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좀 반등 시 비중 축소하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는 계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익성 차이의 문제로 같은 편의점이지만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주가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완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투자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상과는 너무 다른데요. SK 스퀘어 이야기입니다. 분할 재상장 후 오늘 최저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재상장 당시만 해도 뭐 SK텔레콤, SK스퀘어 각각의 뭐 매력을 분석해보고 네. SK스퀘어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다.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정반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참 공교롭게도 이제 처음에 이제 분할 상장을 했을 때 SK텔레콤은 이제 통신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K스퀘어가 집중을 하실 거기 때문에 좀 SK그룹이 좀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었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네. 이제 이건 SK스퀘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SK스퀘어는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인데 지금 경기 침체기 혹은 뭐 고강도 긴축 이런 시기에는 이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또 최근에 상장 IPO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과거 같은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SK스퀘어의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SK쉴더스 상장이 연기된 것도 네. 지금 SK스퀘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누구는 자회사 상장 철회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왜 누구는 상장을 안 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져? 도대체 뭐 때문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이번에 이 쉴더스의 상장 철회가 SK스퀘어에게 왜 악재입니까? 물론 이제 뭐 자회사 상장이 뭐 철회가 돼서 좋은 경우 해석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대부분 이제 그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망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SK쉴더스하고 원스토어인가요? 뭐 네.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인데 일단은 이게 상장이 돼야지 자금을 또 회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또 다른 부분 재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스케줄이 조금 꼬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공모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전처럼의 어떤 평가를 못 받는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정말 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또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도 하필 투자했던 뭐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심이 급격히 악화된 찰나에 상장 이후에 주가는 벌어져서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살아나려면 좀 멀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의견, 대응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일단은 뭐 어두운 터널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들어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 상장이란 이런 부분들 또 투자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려면 경제가 좋거나 증시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증시가 뭐 좋게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나요? 오른다고 해도 뭐 제한된 반등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은 이 시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막 이제 시작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금리도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SK스퀘어가 참 힘든 시기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일단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등 시에는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반등 시에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SK스퀘어는 이제 어둠의 터널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의스탁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